혹시 심장이 갑자기 멎을 듯 아파올 때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으로 두려운 상상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있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막연히 믿으시지만 사실 생사를 가르는 것은 바로 그 처음 몇 분, 당신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라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이 무서운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계들은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이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슴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가슴 통증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훨씬 더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초기 신호들을 무시하다가는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깊고 불편한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거나 가슴이 서서히 시멘트로 채워지는 듯한 답답함일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할 수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슴 통증 없이도 나타나는 다른 초기 신호로는 숨이 가쁜 증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가파른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 목, 심지어 턱까지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지럽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메스꺼움과 함께 소화불량 같은 느낌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의 경우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등이나 명치 부근의 압박감이나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리처드 씨, 가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방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쇄골 아래쪽에서 이상하게 조이는 느낌, 거의 속쓰림과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숨을 깊게 들이쉬기 어려워졌고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리처드 씨는 모든 심장마비가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해내셨고 무시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어쩌면 그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작은 속삭임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마비에서 그 속삭임은 심각한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가슴을 움켜쥐는 극적인 상황만을 기다린다면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무언가 몸이 이상하고 특히 전에 없던 압박감이나 숨가쁨,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십시오.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속쓰림일 거야. 피곤해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기회입니다. 아주 작게 느껴지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순간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119에 전화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심장마비는 가볍게 걸어다니며 털어낼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은 더욱 커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구조대원들이 당신에게 오는 동안 이미 병원과 연락하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문 장비와 약물,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만약 당신의 심장이 멈추더라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면 자력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하려는 시도는 심장마비 환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거나 사고를 일으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병원 도착을 지연시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당신에게 오게 하십시오. 제가 치료했던 78세 린다 씨, 가명의 사례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왼쪽 어깨에 이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곧이어 메스꺼움과 식은땀이 동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예전에 담당 간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가족과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녀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지만 구급대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며 그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심장마비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119 상황실 요원들은 그것이 다른 문제로 밝혀지더라도 절대 당신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전화하지 않아 생명을 놓치는 것보다 필요하지 않은 도움을 보내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 항상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전화기를 두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나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면 전화기에 긴급 호출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요즘 스마트폰은 대부분 잠금 상태에서도 긴급 전화를 걸 수 있는 단축키 기능이 있습니다. 미리 그 위치를 익혀두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생명입니다. 119에 전화를 건 후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행동은 바로 아스피린을 씹는 것입니다.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손이 떨리더라도 천천히 침착하게 하십시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없고 혈액 희석제 복용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아스피아라이엔 복용 금지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325mg 아스피린 한 알 또는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짜리 세 알을 구할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단계가 심장마비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관상동맥을 막고 있을 수 있는 혈전, 피떡이 더 커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을 늦추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를 통째로 삼키는 대신 씹어서 복용하면 약 성분이 입안의 점막을 통해 더 빨리 체내에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며 때로는 의료진의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혈류를 일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복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이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라는 위급 상황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심장 손상의 위험이 이장 출혈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를 훨씬 초월합니다. 또한 장용 코팅, 엔테리코티드, 되거나 서방형, 지연 방출형, 아스피린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만약 그것밖에 없다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어쨌든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72세 조 씨, 가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가슴에서 시작되어 목으로 퍼지는 듯한 조이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119에 전화하고 주방 찬장에 비상용으로 보관해둔 아스피린 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을 기다리며 앉아서 아스피린 하나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 한 가지 행동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알약 하나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신다면
아스피린을 항상 쉽게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 두십시오. 침대 옆 탁자, 주방 서랍, 심지어 지갑이나 핸드백 안에도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행동은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전 세계 응급의료진들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씹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입증된 의학적 처치입니다. 그 결정적인 천몇 분 동안 이것이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아스피린까지 복용하셨다면 다음 임무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자세로 앉거나 누우십시오. 지금은 집안을 서성이거나 무언가를 챙기거나 현관문을 열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신체적 노력이라도 이미 산소 부족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상적으로는 등을 편안히 기댈 수 있는 곳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팔은 힘을 빼고 편안히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머리를 약간 높인 상태로 옆으로 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할 경우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다른 힘든 순간에는 그런 강인한 태도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쩌면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입니다. 이는 심장이 안정을 되찾을 기회를 주고 호흡을 느리게 하며 이미 제한된 산소 공급을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81세 앨리스 씨, 가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어느 날 가슴을 가로지르는 듯한 심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첫 본능은 어지러운 주방을 정리하고 자신을 추스르는 것이었지만 문득 오래전 주치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모든 것은 미루고 일단 앉거나 누우세요. 당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조용히 앉아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그녀가 취했던 그 고요함이 증상이 완전한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 가슴의 압박감, 숨가쁨,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십시오. 가능한 한 적게 움직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고 당신의 몸이 단 하나의 임무, 바로 생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있다면 몸이 앞으로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척추를 곧게 펴고 가슴을 열어 호흡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편안하고 바를수록 당신의 심장이 덜 힘들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한 후에도 약간의 힘이 남아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현관문이 잠금을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단 몇 초도 중요하며 잠긴 문은 시간이 촉박할 때 치료를 몇 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급대원들은 필요하다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고 문이나 잠금 장치에 손상을 일으키며 만약 당신이 현관 입구 근처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놀라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문을 열어두면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와 당신에게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몇 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 몇 분은 당신의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보안문이 있는 공동주택에 혼자 사시는 경우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이러한 동선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은 안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집 주소는 밖에서 잘 보이나요? 위급시 근처에 사는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는 여분의 열쇠를 맡겨둔 곳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76세 폴 씨, 가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작은 연립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씹고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2분 안에 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구급대원은 그 한 가지 행동, 즉 문을 미리 열어둔 것 덕분에 30초 이상 더 빨리 그에게 도달할 수 있었고 문을 부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일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문 근처에 있고 안전하게 문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을 열어두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스마트 잠금 장치나 유료용 열쇠 보관함, 키세이프 같은 것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준비 행동이지만 당신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준비되었고 당신의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그들이 나머지를 할 차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혼자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면 손에 쥔 전화기는 단순한 통신 도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화기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거나 손으로 꽉 잡고 있지 않아도 응급구조대원과 손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당신은 호흡과 최대한의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긴급 상황에서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것조차 호흡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이러한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갑자기 너무 약해져서 말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상황실 요원이 당신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듣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흡 소리, 움직임, 심지어 목소리 톤의 변화까지 배경에서 들으며 당신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스마트폰에는 이제 매우 중요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응급 유료 정보 또는 메디켈 아이디 기능입니다. 아이폰의 경우 잠금 화면에서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곳에는 당신의 나이, 알레르기 정보,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앓고 있는 기저질환과 같은 중요한 의료 정보가 저장됩니다. 만약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이 데이터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그들이 올바른 치료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9세 수잔 씨, 가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직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스마트폰에 의료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원은 즉시 그녀가 당뇨병 환자이고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피하게 했고 전화기에 저장된 응급 연락처를 통해 신속하게 그녀의 따님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정보를 설정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영구적입니다. 당신의 이름, 생년월일, 주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그리고 한두 개의 응급 연락처를 포함시키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능숙한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말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심장마비의 첫 신호가 느껴진다면 119와 통화할 때 스피커폰을 사용하십시오. 연결을 유지하고 전화기 너머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차분한 목소리와 꾸준한 안내는 당신이 기다리는 시간을 덜 두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의 전화기는 당신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도 당신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극심한 공포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가슴은 조여오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빠르게 흘러가며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잘 사용하면 당신의 신경계를 충분히 진정시켜 심장이 안정을 되찾고 버텨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제된 호흡이 심장마비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당신의 몸이 완전한 쇼크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안해지고 공포에 휩싸일수록 심장은 더욱 빠르고 불규칙하게 뛸 수 있으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늦추면 그 위험한 리듬을 부드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코로 약 4초 동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입으로 약 6초 동안 부드럽고 길게 내쉬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작은 리듬,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한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3세 프랭크 씨, 가명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건강검진 때 의사가 가르쳐준 간단한 복식 호흡 운동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각 호흡에 집중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다행히 완전한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침착하게 버텨낸 것이 나를 살렸소. 그는 나중에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심호흡은 평소에도 언제든 연습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 불안감을 느낄 때, 심지어 TV를 볼 때도 말입니다. 이 호흡법에 익숙해질수록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그 호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호흡이 막힌 동맥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산소가 계속 흐르게 하고 심장이 버틸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 몇 분 동안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이점, 바로 생명을 구할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세요.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십시오. 앞서 생존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첫째, 절대로 기침 심폐소생술, 코프 CPR이라는 것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 하나인데 심장마비 시 강하게 기침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특정 부정맥 상황에서 그것도 의료진의 지시하에 잠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만 줄 뿐입니다. 둘째, 아스피린과 소량의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속이 답답하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소화제를 찾아 먹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을 잃거나 구토를 하게 될 경우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응급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다른 약물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먹던 혈압약이나 다른 심장 관련 약물이라도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의사의 정확한 판단 없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아스피린, 금기 사항이 없을 경우 만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앞서 말씀드렸듯
문을 열어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힘든 일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정리하고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더불어 평소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의료 아이디 설정 외에도 냉장고 앞이나 지갑 속에 항상 본인의 의료 정보를 적어둔 작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성함, 생년월일, 혈액형, 앓고 있는 주요 질환,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용량 포함, 약물이나 음식 알레르기 정보, 주치의 연락처, 그리고 비상시 연락할 가족의 연락처를 명기해 두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의식이 없을 때 의료진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작은 응급키트를 만들어 아스피린, 이 의료 정보 카드, 주요 비상 연락망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준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것은 단순히 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 정확한 인식, 그리고 침착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들은 각기 따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하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경고 신호를 즉시 인지하고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혼자 있더라도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지식이라는 도구가 있고 이제는 계획도 생겼습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혹은 이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점이 있으셨는지요? 배운 내용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오늘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